참,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렇게 후회로 발목이 잡혀 이 밤중에 이 텅 빈 병원 응급실 앞에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여기 밤 공기는 서늘하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뼈를 깎는 듯 날카롭지요. 불 꺼진 응급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이 내 심장 속을 헤집어 놓는 듯해서 자꾸만 엉거주춤하게 서성이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고집과 모진 말 때문이지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비수처럼 박혀서 결국 이렇게 홀로 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서서 내 못난 짓을 곱씹게 될 줄이야.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검은색인데 저 병원 간판에 녹색 불빛만 유난히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늦은 밤이었거든요. 아니, 새벽녘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벼마디가 쑤시는 추위가 스며들어서 낡은 코트 깃을 여미고 또 여몄답니다. 내 발밑에는 젖은 낙엽 몇 장이 짓밟혀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끈적한 감촉이 마치 내가 저질러 놓은 지난날의 잘못들처럼 끈질기게 발목을 잡는 것 같았지요.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랍니다. 저 안에 내 동생, 아니 내 친동생이 쓰러져 누워 있다는데 나는 이 문 앞에서 이러고 서서 어째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이 망할 년아. 이런 모진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나왔었지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걸 어쩌겠어요. 그 애는 내게 늘 눈칫밥 먹던 애였고 내가 늘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윽박질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응급실 안에서 들릴 듯 말 듯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멈췄다 다시 뛰는 소리처럼 비정하게 느껴졌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독하게 구렸을까? 그 애는 그저 내 도움을 바랐던 건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나는 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고집불통이었지요. 이 냉랭한 공기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 사람이었는지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이 응급실의 차가운 벽돌 냄새마저도 내 잘못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없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조차 나를 심판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엎질러진 물인데 말이에요. 며칠 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터지기 직전이었지요. 내 낡고 작은 집,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뒤섞인 그 방에서 나는 유산 상속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작은 땅 문서와 낡은 통장들 말이에요.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철저하게 내 계산대로 진행하고 싶었지요. 내 동생 영숙이는 늘 그랬듯 어딘가 모르게 굼뜨고 중요한 건 제대로 처리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이것도 내 몫이고 저것도 내 몫이지. 영숙이한테 이만큼 주는 건 과분해. 내 속마음은 이미 삐뚤어져 있었어요. 나는 늘 영숙이가 나보다 덜 배웠고 살림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상속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서류를 펼쳐보니 아버지가 남긴 등기부등본이며 각종 채무 기록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내 눈에는 전부 내 것이 되어야 할 돈으로만 보였답니다. 영숙이가 혹시라도 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빌미로 무언가 꼼수를 부릴까봐 나는 아예 모든 서류를 내가 독차지해서 혼자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었지요. 그날따로 해가 지는 풍경이 유난히 붉었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내 탐욕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져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 영숙이가 서류를 보며 머뭇거릴 때마다 얼마나 매몰차게 쏘아붙였는지 기억이 나요. 뭘 쳐다만 보고 있니? 가져가서 네가 할 줄 알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사인만 해. 라고 말했었지요.
그 순간 영숙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는데도 나는 그저 내 이익에만 몰두해 그 흔들림을 묵살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서류 뭉치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줄을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아마 그 종이를 불태워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나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었지요. 김 변호사라는 그 사람이 꽤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서류 검토를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내가 영숙이 몫으로 지정해둔 작은 토지 부분에 대한 서류를 내밀었을 때였어요. 할머니, 이 토지에 대한 위임장하고 매매위양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말에 내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숙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치솟았지요. 나는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그 토지는 영숙이 몫으로 남겨두긴 했지만 판다는 소리는 한 적 없어요. 누가 이런 서류를 냈단 말인가요? 김 변호사는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했답니다. 고소장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오늘 오전에 접수된 건이고 영숙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 애가 감히 나 몰래 이러려고 했단 말인가. 나는 영숙이가 내 돈을 탐내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굳게 믿어버렸답니다. 억울함이 하늘을 찔렀지요. 나는 그 법무사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영숙이에게 당장 연락해 이 모든 것을 취소하라고 협박할 생각만 가득했어요. 내 머릿속은 온통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 깐깐한 법무사가 나에게 건넨 서류 복사본을 쥐고 나는 마치 영숙이가 내 등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이 모든 것이 영숙이의 탐욕 때문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답니다. 영숙이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보인다고 생각하니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영숙이가 어릴 때부터 쓰던 낡은 창고를 뒤져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창고는 집 뒤편에 있었는데 10년 넘게 묵혀두어 문짝이 삐걱거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그 냄새는 마치 썩어가는 무언가의 냄새 같았지요. 낡은 가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데 먼지가 펄펄 날렸고 그 먼지 입자들이 햇빛을 받아 춤추는 모습이 을씨년스러웠어요. 나는 영숙이가 혹시라도 숨겨둔 비상금이나 혹은 내게 불리한 어떤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찼답니다. 비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내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자꾸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영숙이가 어릴 때도 늘 숨기는 게 많았고 뭔가 잘못되면 늘 나에게 혼날까봐 꽁꽁 숨기곤 했었거든요. 그날도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나는 기분 나쁜 예감에 휩싸였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 속 영숙이는 늘 나를 올려다보며 어설프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조차도 나는 영숙이에게 모질게 대하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역시 저 애는 나에게 의존해왔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지요.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자꾸 기침을 했지만 나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답니다. 이 비참하고 냄새나는 공간에서 나는 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얇은 실로 엮여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질 않아 나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답니다. 영숙이가 내 모르게 그 토지를 팔아넘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분명 어딘가에 돈이 필요했을 거라는 억측에 사로잡혔거든요. 나는 주거래 은행 지점을 찾아가 창구 직원에게 영숙이 이름으로 된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을 요구했어요. 물론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영숙이의 동의서가 필요했지만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읍소하며 온갖 허세를 부려서
겨우 확인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거 주민등록증 보시고 제가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딱 이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직원은 곤란해했지만 나는 워낙 때를 쓰는 통에 마지못해 보여주었지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내역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영숙이 계좌에서 며칠 전 거액이 인출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단위로요. 1억이 훌쩍 넘는 돈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봤지? 저 애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치려 했거나 혹은 나 몰래 무슨 큰 빚을 갚으려 했을 거야. 나는 그제야 영숙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서류를 처리하려 했는지 이해하는 듯 했답니다. 이 돈이 아버지 유산이 아니라 영숙이 개인의 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내 머릿속은 온통 영숙이는 이 돈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이 돈을 전부 다 묶어두세요. 이자는 필요 없으니 영숙이가 제게 먼저 연락할 때까지 인출 금지예요. 라고 소리쳤답니다. 은행 직원은 당황했지만 내 완강한 태도에 결국 잠시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잠시나마 우쭐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믿지 못했던 영숙이의 탐욕을 내가 막아냈다고 말이에요. 은행에서 나온 후에도 의심이 가시지 않아 나는 관할 구청의 민원실로 향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 서류가 혹시 위조된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는 절차는 꽤 복잡했지만 나는 이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영숙이의 비리를 밝혀낼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창고 직원에게 아버지가 남긴 주소를 말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두 번째로 보는 그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나는 돋보기로 꼼꼼히 살폈지요.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관련 기록은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봤던 대로 영숙이 몫으로 남겨진 작은 필지 그대로였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처음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혹은 무시했던 구석에 아주 희미하고 낯선 도장의 흔적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법적 도장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급하게 찍어낸 듯한 투박하고 잉크가 번진 듯한 작은 원형의 흔적이었지요. 그것도 영숙이의 이름이 아닌 아주 낯선 이니셜이 새겨진 듯 보였답니다. 이게 뭐지? 영숙이가 누군가와 몰래 계약을 하고 그 증거로 이 도장을 찍은 건가? 이 낯선 흔적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배신감에 몸서리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영숙이가 나 몰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내 눈에는 이 도장 흔적이 마치 영숙이가 나를 기만했다는 명백한 물증처럼 보였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 도장 주변을 손톱으로 긁어보기도 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요. 왜 영숙이는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이 복잡한 서류와 낯선 도장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영숙이에게 직접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지만 나는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요. 너 지금 당장 내 앞에 와. 너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 명의로 된 매매 위양서가 나왔어. 그리고 은행에서는 내 계좌에서 거액이 사라졌더군.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숙이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으며 쏘아붙였답니다. 영숙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감히 아버지 유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 들었지. 그 낯선 도장은 또 뭐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관공서에서 떼어온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답니다. 그 종이 위로 아까 봤던 그 희미한 도장 자국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그동안 언니 집만 져왔다고. 언니가 늘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영숙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더 독하게 몰아붙였지요. 짐? 네가 내 짐을 졌다고? 네가 짐을 졌으면 지금 이딴 짓거리를 했겠니? 당장 그 돈 돌려놓고 그 매매 의향서 철회해. 안 그러면 너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끝장이야. 내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답니다. 영숙이는 내 앞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지만 나는 그 울음소리조차도 나를 속이려는 연극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을 내 손으로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내 억울함과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날 밤 나는 영숙이를 쫓아내다시피 하고 혼자 술을 마셨어요. 내가 그렇게 독하게 몰아세우니 영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낯선 병원 이름과 함께 보호자 확인 요망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영숙이가 내 모진 말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해를 가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나는 술이 덜 깬 머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병원은 내가 아버지 임종 때 갔었던 왠지 모르게 음침하고 낯선 곳이었지요. 응급실 앞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처럼 인적도 드물고 차가웠어요. 나는 입구에서 영숙이의 이름을 말하고서야 영숙이가 실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영숙 씨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급성 심장마비 증세로 들어왔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네요. 간호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내 귀에 박혔어요. 급성 심장마비라니요? 내가 그 돈 때문에 그 서류 때문에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그 충격으로 쓰러진 건가 싶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고 간호사에게 계속 물었어요. 심장마비요? 저 애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았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저희 쪽 기록에는 지병으로 인한 기록은 없으나 갑작스러운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네요. 보호자분, 진정하시고요. 그 말은 내게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내가 영숙이에게 준 스트레스가 이 지경까지 만든 건가?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압박감에 짓눌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숙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나는 면회가 허락될 때까지 이 삭막한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답니다. 그때 문득 영숙이가 쓰던 가방이 응급실 차트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실려오느라 짐을 다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지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영숙이 짐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그 짐을 뒤적였답니다. 주로 낡은 지갑과 약봉투, 그리고 얇은 노트 몇 권뿐이었는데 그중 빳빳한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까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던 바로 그 토지 매매 계약서의 사본이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약서를 펼쳐보았어요. 계약 날짜는 내가 은행에서 거액 인출 기록을 확인한 날짜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매수자 이름은 영숙이가 말했던 그 낯선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맞았지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매매 대금이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아까 내가 봤던 시세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헐값에 팔려고 했지? 나는 영숙이가 단순히 돈을 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서 이 거래를 서둘렀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 절박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며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찰나 계약서 밑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답니다. 떨어진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에게는 비밀로 해야 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 땅이라도 팔아서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단다. 미안하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병원비요? 무슨 병원비? 내가 영숙이에게 모진 말을 할 때, 내가 그토록 탐욕스럽게 유산을 계산할 때, 영숙이는 이미 거액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그제야 서둘러 다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답니다. 아까 그 낯선 도장 자국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그 도장 자국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그 낯선 이니셜과 함께 작은 글씨로 증여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영숙이는 그 토지를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땅의 일부를 증여받으려고 했던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내가 유산 분배를 주장할 때 영숙이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땅의 일부였어요. 내가 그 땅을 영숙이 몫이라고 인정했던 건 그 땅이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 영숙이는 그 땅을 팔아 번 돈이 아니라 그 땅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복잡한 의료 관련 재정 지원을 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은행에서 영숙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봤을 때 나는 그것을 영숙이가 내 돈을 훔쳐서 도망치려 했다고 단정 지었지만 지금 보니 그 돈은 영숙이가 아파서 치료받느라 이미 써버렸거나 혹은 그 증여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했던 급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등기부등본 속에 그 숨겨진 증여 흔적은 영숙이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등기부등본을 쥔 내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영숙이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유가 내가 그렇게 몰아세운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 몰래 자신의 병을 숨기고 유산을 정리하려 했던 것. 그 모든 절차가 사실은 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희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영숙이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답니다. 네가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이 망할 년아. 그 말을 내뱉던 내 얼굴이 얼마나 흉측했을까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나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너무 큰 충격과 후회에 휩싸여 숨이 막혔던 거예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이 내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답니다. 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쾅, 쾅, 쾅. 내 주먹이 아픈 것보다 내 이기심 때문에 영숙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죄책감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닿자마자 증발하는 것 같았지요.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 앞에서 나는 가장 나약하고 못난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랍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영숙이를 오해하고 괴롭혔는지 그 무게가 온전히 나에게 짓눌려 왔어요. 며칠 후 영숙이는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이라기에 나는 그녀에게 차마 얼굴을 보일 수 없어 먼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온기가 사라지고 영숙이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나는 텅 빈 현관 앞에 서서 묵직하게 잠긴 문고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늘 돈 계산과 내 이익에만 몰두하며 살았기에 나는 이 집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보니 그 중심은 영숙이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관계가 무너지자 이 집은 그저 낡고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렸답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밤이 깊어지고 가로등 불빛만이 내 쓸쓸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이제 와서 평온함을 찾으려 해도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어요. 영숙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 모든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나는 그저 낡은 코트깃을 여미며 이 텅 빈 집 앞에서 하염없이 서성일 뿐이었어요. 내 삶에 드리워진 이 서늘한 공허함은 내가 모질게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이 남긴 혹독한 대가였던 것이지요. 이제야 깨닫지만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내 손으로 내쳐버린 못난 사람이었답니다.